내 이름은 고승리. 현재 나이 32살. 3살 위인 남편과 5살인 딸아이 유리와 새 식구이다. 작년 4월 우리 가족은 남편이 전금 발령을 받으면서 시즈오카에서 도쿄로 이사를 하게 됐다. 집은 회사의 사택에서 살게 되었고 짐 정리가 대강 끝난 후 나는 곧바로 유리의 유치원을 알아보러 다녔다. 지방에서만 살았던 나는 젊었을 때는 대도시에서 살아보는 게 꿈이었지만 막상 도쿄로 발령이 나자 이젠 아이도 있고 솔직히 조금 무섭기도 했다.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입시 전쟁이나 엄마들끼리 왕따 같은 게 있으면 정말 어쩌나 싶고 정말 그런 게 실제로 있다면 나나 유리가 따돌림 대상이 되지는 않을지 막연히 걱정되고 겁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아이를 유치원에 안 보낼 수는 없는 일이고 몇 군데 견학을 가보고 나서 어렵게 한 곳을 정했다. 이사 오기 전에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다면서 엉엉 울고 침울해하던 유리도 새 유치원에 들어가자마자 곧잘 적응을 했고 새 친구도 사귀고 즐겁게 잘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치원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유리를 데리러 갔는데 안녕하세요. 유리 엄마시죠? 라며 유리와 같은 반 희나 엄마가 말을 걸어왔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희나 엄마시죠? 유리한테 희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유리가 새로 왔는데 희나랑 친구가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뭘요? 우리 희나도 유리랑 노는 게 재밌나 보더라고요. 아, 근데 유리 엄마는 사택에서 사시나 봐요? 아, 그게요. 어제 사택 근처에서 유리랑 유리 엄마가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 희나 집과 우리 집은 엎어지면 코 닿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다. 게다가 희나네 집은 우리가 이사 오던 날부터 눈여겨보던 집이었다. 우와, 도쿄에서 이렇게 큰 집이면 엄청 비싸겠다. 내 월급으로 이런 집은 죽었다 깨나도 힘들겠다. 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아주 큰 저택이었다. 그 얘기를 희나 엄마한테 했더니 아니에요. 중고로 산 집이라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어요. 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대화를 시작하게 된 희나 엄마는 낯설기만 한 도시 생활과 모든 게 처음이라 서툰 나에게 거기 카페는 애들하고 같이 가도 괜찮고요. 저기에 있는 공원은 놀이기구도 많아서 애들이 좋아해요. 등등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정보를 열심히 가르쳐줬다. 희나 엄마 덕에 다른 엄마들하고도 인사를 하게 됐고 엄마들이 모이는 자리에 몇 번 나가게 되면서 희나 엄마가 엄마들 사이에서 가장 상위 클래스의 금수저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냉정하게 객관적인 입장이 돼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생각해보니 나는 이미 드라마에서나 봤던 엄마들 모임의 세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출신, 인맥, 학연 뭐 이런 수저 색깔을 따지는 엄마들 모임에 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먼저 친근하게 말을 걸어준 희나 엄마의 인성이 마음에 들었고 덕분에 친해진 다른 엄마들과의 친분도 적당히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리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다가 다른 엄마들하고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얼굴만 아는 정도의 아나미 씨가 내 옆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우산으로 내 뺨을 세게 때렸다. 나는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뺨을 만져보니 맞으면서 상처가 생겼는지 피가 나고 있었다. 유리 엄마! 같이 얘기를 하고 있던 엄마들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무방비 상태에서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나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피가 많이 나요. 어서 병원에 가는 게 좋겠어요. 라고 다급하게 말하는 엄마들을 막아서려는 듯 아나미 씨가 새로운 주제에 어디서 기고만장이야. 나는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는 줄 알아? 그런데 넌 뭐가 좋아서 매일 헤헤거려? 라며 울면서 소리쳤다. 경비원이 제어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경비원이 그녀를 지구대로 끌고 갔다. 다행히 뺨의 상처는 깊지 않아서 출혈도 금세 멈췄다. 조금 붓기는 했지만 심각하지 않았다. 딸아이가 엄마 내가 간호사야. 라면서 커다란 반창고를 얼굴에 붙여주었다. 그날 저녁 아나미 씨의 남편과 아나미 씨의 부모님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아나미 씨의 남편 말에 의하면 아나미 씨는 유치원 입학 전에 엄마들이 다니는 플레이반 시절부터 희나 엄마를 필두로 한 엄마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다고 한다. 임대 아파트에 산다면서요? 자전거로 애 태우고 다니던데? 자동차 살 형편이 안 되나 봐요? 원래 격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려야 서로 좋은 거니까 우리 애한테 접근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인격적 무시를 당하면서 한동안은 우울증 비슷한 증세로 밖에도 잘 나가지 못했다고 한다. 아나미 씨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희나 엄마 그룹 엄마들은 자기들이 심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노골적으로 아나미 씨를 따돌리는 행위를 자제하게 됐다고 한다. 그랬던 아나미 씨가 최근 1년 정도 상태가 좋아져서 외출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는데 우리 가족이 이사를 온 게 딱 그 즈음이었던 것 같다. 아나미 씨는 저 사람도 나처럼 새로운 사람이니까 엄마들한테 괴롭힘 당할지도 몰라. 내가 가서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나처럼 되지 않게 보호해줘야 해. 그렇게 생각했었다는데 저 여자는 왜 저렇게 잘 어울리는 거야? 왜 나만 그렇게 괴롭히고 못 살게 군 건데? 집에서도 이런 불만을 남편과 친정 부모님에게 털어놓으면서 억울해했다고 한다. 그런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서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됐던 것 같다며 지금까지의 일들을 차분히 설명한 아나미 씨의 남편은 저 부탁인데 피해 신고 접수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원래부터 피해 신고는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 고개 드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까지 옆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던 남편이 입을 열었다. 아내분에게 우울증에 있었고 집단 괴롭힘도 당했다는 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란 것도 충분히 짐작이 되고요. 하지만 그건 제 아내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 아닌가요? 제 아내가 그쪽 아내분을 괴롭힌 적이 있습니까? 인격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나요? 그쪽 아내분이 괴롭힘을 당한 건 우리가 이사를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제 아내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저로서는 아내가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그쪽의 사과를 받아들이려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당신들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면서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시네요? 사과는 고사하고 아내는 불쌍합니다. 집단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피해 신고는 접수하지 말아달라. 계속 당신들 잘못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생각 안 들어요? 저는 이번 일 피해 신고 접수할 겁니다. 제 아내가 말려도 합니다. 우리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아나미 씨 남편도 서둘러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라고 했지만 남편은 지금 하신 사과는 제 아내에게 한 게 아니라 피해 신고 접수를 막아보려고 한 말 아닌가요? 남편의 강경한 반응에 그 사람들은 들어올 때보다 더 심각한 얼굴이 되어 돌아갔다. 그리고 나는 남편에게 설득당해 진짜로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그리고 딸아이는 남편의 강력한 권유로 다시 유치원을 옮기게 되었다. 희나 엄마는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좋은 사람이고 다른 엄마들도 마찬가지고 유리도 이제 겨우 잘 적응해서 다니고 있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유치원을 옮기고 싶지 않다고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은 당신 말대로 희나 엄마는 반성을 한 건지 사람이 달라져서 지금은 누구 따돌리고 그럴 사람으로는 안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도 아나미 씨가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앞장서서 사람 하나 병신 만든 장본인인 것도 사실이야. 그건 앞으로도 변할 수 없는 팩트고 그리고 솔직히 사람 본성이 그렇게 쉽게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봐. 그런 사람들은 자기 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기들이 하는 짓에 거리낌이 없어져. 그러니까 언제든 타깃을 정해서 누굴 괴롭히려고 작정하면 그 집단이 뭉쳐서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이라고. 승리 네가 그 타깃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이 말이야 내 말은. 라는 게 남편의 주장이었다. 유치원을 옮기는 문제는 딸아이뿐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논리였다. 불행하게도 남편의 예감은 적중했다. 이번 일로 내가 피해 신고를 접수하면서 희나 엄마나 그를 따르던 다른 많은 엄마들이 아나미 씨 집단 괴롭힘에 연루되었다는 것이 주변에 알려졌다. 그러자 자녀 입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엄마들이 집단 괴롭힘의 주범으로 희나 엄마를 지목하고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들었다. 급기야 희나를 유치원에서 퇴원시켜야 한다는 움직임까지 일어났다고 한다. 엄마들은 집단 괴롭힘 사건에 자신들이 연루된 것이 알려지면 자녀들 입시 내신 평가에 악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작용했던 것 같다. 지금까지 금수저로 최상의 지위를 누리던 희나 엄마는 자신이 거꾸로 집단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견디다 못해 유치원을 그만두고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만약 내가 계속 그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다면 그 상상을 하면 끔찍해서 소름이 돋는다. 그 후 우리는 입시와는 전혀 상관없는 커리큘럼을 가진 유치원을 선택했다.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였고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서로 배우고 성장합니다. 라는 원장 선생님의 교육 철학에 따라
유리도 다른 친구들도 천진난만한 아이들 모습 그대로 즐겁고 신나게 뛰어놀고 있다. 내 이름은 고승리. 승리야, 큰일 났어. 네 언니가... 왜 그래? 언니 유리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언니의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이었다. 언니는 약혼자가 운전하는 차를 함께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약혼자가 어쩌다 사고를 일으키게 됐는지. 위험하니까 전화통화는 갓길에 세우고 해. 이러다 사고 나면 어쩌려고 그래? 제발 차 좀 세워. 언니의 약혼자는 언니가 아무리 말려도 자기 친구와 계속 전화통화를 하면서 운전을 했고, 결국 전화통화에 몰두한 약혼자는 빨간 신호를 보지 못했다. 그러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을 발견하고 다급하게 핸들을 꺾었는데 두 사람이 탔던 차는 도로를 크게 이탈하면서 근처 전봇대에 부딪힌 후 정지했다. 에어백은 터졌지만 언니가 앉아있던 조수석에 전봇대가 깊숙이 박히면서 언니는 심각한 중상을 입었다. 병원 침대에서 누워있는 언니의 얼굴은 누군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부어있었고 온몸은 붕대로 칭칭 감겨있었다. 이런 참담한 환자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줄 알았는데 눈앞에 드라마 같은 현실이 펼쳐져 있었고 거기에 우리 언니가 있었다. 연락을 받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간 부모님은 언니를 보자마자 엄마는 그대로 쓰러졌고 아버지는 얼굴 감싸고 숨죽여 우셨다. 운전자였던 약혼자는 팔에 가벼운 타박상, 피도 조금 났다. 생명의 위험이 있을 만큼 큰 부상을 입은 언니와 비교했을 때 그는 거짓말처럼 멀쩡했다. 의사는 안타깝게도 하반신 마비로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척추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반신 마비는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그리고 언니가 겨우겨우 의식을 되찾고 조금씩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을 무렵 언니의 약혼자가 병문안을 왔다. 보통 우리가 아는 드라마에서는 내가 책임지고 평생 네 옆에 있을게. 뭐 그런 멘트를 날리지만 언니의 약혼자는 그 어떤 드라마에도 등장하지 않는 멘트를 남겼다. 장애자가 된 널 평생 돌볼 자신이 없어. 그리고 내가 동정심으로 너랑 결혼하는 건 널 더 힘들게 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결별을 선언했다. 내가 장애자가 된 건 네가 내 친구를 무시하고 운전 중에 핸드폰을 사용해서잖아.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위험하다고 그렇게 말렸는데. 언니는 그의 잘못을 질책했지만 약혼자는 다 내 탓으로 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게 꼭 그런 걸까? 내가 전화통화하는데 옆에서 계속 위험해. 전화는 차 세우고 해. 그러면서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오히려 난 더 운전에 집중할 수 없었다고. 네 잔소리가 운전에 더 방해만 됐다고. 알아?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차도 폐차 처분되고 오른손에 타박상 입어서 일에도 지장 있다고. 넌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건데? 내 탓을 하기 전에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해 먼저 책임을 져. 차 어떻게 할 거야? 병원에 있는 동안 일도 못해서 월급 못 받은 건 어쩔 건데? 난 너무 당연한 룰을 얘기한 것뿐이야. 네가 차만 세웠으면 아무 일도 없었어. 나는 게임을 하면서도 운전할 거 다 해. 그래도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고 낸 적 없었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너만 조용히 있었으면 나는 충분히 운전에 집중할 수 있었어. 이게 전부 다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난 이 결혼할 수 없어. 내 말 알지? 결국 언니를 궁지에 몰아넣는 약혼자에 떠밀려 억울했지만 언니는 파혼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언니의 건강 상태는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했다. 음식도 삼킬 수 없게 되어 코에 호스를 연결해서 음식을 삽입시켜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때론 히스테릭을 부리며 소란을 피워 간호사들이 언니한테 달려들어 진정제 주사를 놓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언니의 건강 상태가 조금 호전된 것은 사고로부터 3주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다. 심리적으로도 냉정을 되찾은 언니는 나는 앞으로 정말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할지도 몰라. 아니, 평생 누워만 있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지도 모르고. 그런 나하고 결혼해서 평생 희생하면서 나를 돌봐달라고 하는 건 이제 겨우 22살인 그 사람한테 너무 큰 짐이었을 거야.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해줘서 차라리 다행인지도 모르겠어. 나도 누군가한테 짐이 되면서까지 평생 같이 있고 싶지는 않아. 나도 부모님도 힘들게 말을 꺼낸 언니의 심정이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게 체념한 우리 가족과는 달리 전 약혼자의 부모님은 병원으로 찾아와 언니와 우리 가족에게 한바탕 난리를 쳤다. 난리를 친 이유를 간단히 말하자면
이미 취소한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을 우리 보고 다 변상하라는 것이었다.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파혼 얘기는 그쪽에서 꺼낸 말이에요. 우리 애는 결혼할 의사를 끝까지 갖고 있었고요. 아직 상태가 불안정한 언니를 대신해 부모님이 나서서 상대 쪽에 반론을 했지만 그쪽에서는 파혼을 하게 된 원인 제공을 한 건 당신들이야. 오죽하면 파혼을 하자고 했을까. 결혼을 한 달 앞두고 반신불수라니 누구 자식 앞길을 막으려고. 이건 결혼 사기나 마찬가지야. 난데없이 찾아와서 막말을 던지는 사람들 앞에 결혼 사기라니. 그때까지 상대 쪽에 지지 않고 강하게 맞섰던 엄마가 양심도 상식도 없는 그들의 언어폭력 앞에서 억장이 무너진 듯 피눈물을 쏟아냈다. 바로 그때였다. 뭐야? 아빠, 그때까지 빈 껍데기처럼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외마디 말을 내뱉으셨다. 당신들 말이야. 조용히 들어주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할 말 못할 말 마구 짓거려. 당신들이 인간이면 누구 때문에 우리 딸이 저렇게 됐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 사과는 못할 망정 뭐가 어째? 항상 조용하던 아버지가 한번 화를 내자 누구도 함부로 말릴 수 없었다. 내 딸이 뭘 잘못했어? 우리 딸은 피해자야, 피해자. 잘 들어. 내가 당신들도 똑같이 당하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여기서 어서 나가. 아버지가 마치 선전포고하듯 단호하게 나오자 상대방 쪽 어머니가 이건 협박이야, 협박! 이라며 덜덜 떨면서 경찰을 불렀고 이어서 경찰이 병원으로 달려오는 대소동이 벌어졌다. 큰 소리를 내던 아버지는 경찰들에게 제지를 당했고 상대쪽 부모들과 함께 경찰서로 연행됐다. 하지만 아버지는 소리를 치긴 했지만 주먹을 휘두른 건 아니었기 때문에 다친 사람도 없었고 전후 사정을 다 들은 경찰관은 아버지를 곧바로 훈방 조치했다. 어쨌든 경찰까지 달려오는 상황이 되고 나니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났고 약혼자 직장에까지 자세한 사정이 알려지면서 입장이 곤란해진 것은 오히려 그쪽이었다. 약혼녀를 태우고 안전부주의로 사고를 일으켰고 후유증으로 장애를 얻은 약혼녀를 버린 것도 모자라 돈까지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에서도 일가 친척들 사이에서도 양심도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듣게 되었다. 친척들에게는 집안 망신이 따로 없다라며 욕을 먹었고 그 중에는 연을 끊자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친척들 앞에서 잘못했다고 손이 발휘되도록 빌고 나서야 연을 끊자는 말은 더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일이 있으므로 친척들 모임에 아무도 부르는 사람이 없다 보니 결국 연이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처지가 되었다고 한다. 전 약혼자는 사람을 태우고 안전부주의 운전을 하다가 중대 과실치사 사고를 낸 죄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벌금형도 떨어졌다. 그리고 전 약혼자의 부모들이 경찰을 부른 후 경찰에서 전 약혼자가 다니는 회사에 연락을 취함으로써 이 사고가 전 약혼자 자신의 교통위반에 의한 사고였다는 것이 낱낱이 알려졌다. 전 약혼자는 사고 원인을 회사의 다른 내용으로 보고했었다고 한다. 전 약혼자가 다니던 회사는 사측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렸고 곧바로 퇴출당했다고 한다. 이런 후폭풍을 맞으면서 전 약혼자 가족들은 전보다 더 강하게 우리 가족에게 앙심을 품었고 반년 정도가 지나서 다시 경찰이 달려오는 사태가 또 벌어지고 말았다. 그렇게 한동안 부딪히다가 어느 시점부터 잠잠해진 뒤로는 아예 볼 일이 없어졌다. 그리고 그럭저럭 평화로운 시간이 찾아왔다. 그런데 그 사고로부터 3년이나 지난 어느 날 언니의 전 약혼자로부터 한 통의 메일이 날아왔다. 이게 뭐야? 메일을 읽고 나서 언니는 몹시 당황스러워했다. 언니 왜 그래? 이것 좀 봐봐. 언니가 보여준 메일을 읽어보니 정말 토 나올 정도로 역겨운 내용들이 쓰여 있었다. 오랜만이야. 요즘 통 연락이 없던데 듣자 하니까 너도 많이 좋아졌다면서? 내가 이렇게 연락을 한 건 유리 네가 뭔가 좀 오해를 한 것 같아서. 우리가 비록 파혼은 했지만 연인 관계를 끝내기로 한 건 아니잖아. 네가 통 연락이 없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너 설마 진짜 연인 관계도 끝났다고 생각했던 거야? 이제 오해 풀고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니까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잘 만났으면 좋겠어. 알았지? 라는 내용이었다. 분노를 넘어서 역겹다 못해 구역질이 나올 것 같았다. 사실 언니는 지난 3년 동안 몇 번이나 수술을 받고 고통을 견디며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은 결과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장거리는 아직 무리지만 건강을 회복한 상태였다. 직장에도 복귀했고 수입도 안정적이었다.
이런 언니의 상황을 전 약혼자가 우연히 알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고통을 견디고 건강을 회복한 언니는 전보다 훨씬 빛나는 무언가가 있었고 더 예뻐 보였다. 그런 얘기도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언니는 전 약혼자에게 근데 누구시죠? 사실은 제가 3년 전에 사고를 당한 후유증으로 기억을 상실했거든요. 혹시 저랑 알던 분이라면 죄송한데 저는 그쪽이 누군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또 최대한 기억을 떠올리려고 했지만 인간 말종이었던 남자와 약혼을 했었다는 기억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따라서 혹시 다른 사람과 저를 착각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라고 답장을 보낸 후 곧바로 차단을 했다. 언니는 이미 그 사고의 악몽을 다 이겨낸 상태였기 때문에 다행히 이번에 받은 메일도 그렇고 그때 있었던 일도 가볍게 웃으며 넘길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이 일은 막내 여동생의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나와 남편은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식장에 갈 예정이었지만 아버지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막내딸을 시집 보내고 싶지 않다며 결혼식장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다. 당연히 나와 엄마는 아버지에게 오늘이 결혼식인데 왜 이제 와서 안 간다는 거야? 그래요 아버지, 이러다 결혼식 늦어요. 부모님이 결혼식에 참석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내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빨리 준비하세요. 엄마와 둘이서 화도 내고 달래도 봤지만 아버지는 자기 고집을 꺾으려고 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너희들은 먼저 가 있어. 난 아버지 좀 더 설득해서 택시 타고 시간에 맞춰서 갈 테니까 걱정 말고. 라고 말하는 엄마 말만 믿고 고집 부리는 아버지와 아버지를 좀 더 달래려는 엄마를 두고 나와 남편은 먼저 결혼식장으로 출발했다. 식장에 도착해서 남편은 대기실에서 쉬게 두고 나는 여동생과 신랑이 있는 곳에 가보기로 했다. 마침 신랑 신부 대기실에서 얘기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에 저기 있네.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노크를 했다. 나 들어간다. 라고 하면서 문을 열었는데 동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거기에는 수컷과 암컷의 교미 행위 중인 신랑과 어떤 여자만 있었다. 나를 보고 정지 자세가 돼버린 곧 제부가 될 신랑과 어떤 여자. 두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인식한 1초 후 나는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증거 사진을 찍었다. 거의 반사적으로 손이 움직였다. 내가 핸드폰을 들고 두 사람을 노려보자 놀라서 그대로 몸이 굳어버린 두 사람. 나는 정지 자세로 있는 두 사람을 연속 촬영으로 계속 사진을 찍어댔다. 사진 촬영을 한 후 곧바로 다시 문을 닫아버렸지만 그 두 남녀보다 내가 더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다. 동생한테 말해야 하는데 안 돼. 그럼 아마 충격으로 쓰러질지도 몰라. 부모님한테는 말해야지. 아니야. 그럼 진짜 난리가 날 거야. 그럼 못 본 걸로 해야 하나? 안 돼. 그럼 내가 저것들하고 한패가 돼서 동생을 속이는 꼴이 되잖아. 절대 그럴 수는 없어.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순간적으로 복잡한 생각들이 정신없이 내 머리를 교차했다. 일단은 남편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대기실로 가려는데 갑자기 아까 그 방에서 누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요! 저요! 지금 누가 날 부르는 것 같은데? 저 목소리는 아까 그놈 같은데?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역시 날 부르고 있었다. 설마 날 설득해서 비밀로 해달라고 할 셈인가? 어림없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아까 걸어온 길을 되돌려 방금 전 그 방으로 다시 가고 있었다. 그러자 방에서 저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뭐? 살려달라고? 어이가 없어서 문을 연 나는 눈앞에 보이는 광경에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두 남녀는 방금 전 자세 그대로였다. 게다가 제부달 남자는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하면서 엉엉 울었고 여자는 몸이 빠지질 않아요.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쳤다. 나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순간 이해를 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의 모습으로 봐서 추측하건대 질경련이 일어난 걸로 생각됐다. 하지만 그런 얘기는 만화에서나 봤지 실제로 들어본 적도 없고 눈앞에서 진짜 그게 안 빠지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해봤을까? 그것도 동생 결혼식 날에 제부가 될 남자와 모르는 여자가. 두 사람은 아마도 나한테 들킨 충격으로 경련이 일어난 것 같았다. 셋 다 혼이 쏙 빠져나가서 순간 몸이 굳어버렸지만 이건 병원에 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 일단 남편에게 전화로 상황을 알렸다.
남편도 당연히 경악했고 배가 좀 고팠는지 대기실에 있던 과자를 좀 먹은 모양인데 들고 있던 과자를 땅에 떨어뜨릴 정도로 놀란 것 같았다. 잠시 후 남편이 와서 확인을 할 때에도 그 두 남녀는 그대로 붙어 있었다. 남편이 식장 관계자에게 말해서 구급차가 왔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담요로 둘둘 싸맨 두 남녀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구급차가 떠나고 결혼식장에 난데없이 나타난 구급차를 본 하객들이 무슨 일이냐며 소란이 일어났다. 구급차에 누가 실려 나갔는지 그 정체도 이유도 모른 채 자꾸 몰려드는 하객들. 누가 쓰러졌니? 무슨 일인데? 아무리 질문을 받아도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는 나. 결혼식장에서 그런 난리가 나는 동안 아버지를 설득하겠다고 집으로 돌아갔다던 동생과 부모님이 결혼식장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신랑은 보이지 않았고 동생과 안 싸던 되는 분이 전화를 해도 받을 리 없었다. 식장 관계자들은 사안이 사안인지라 사정을 알면서도 말은 못하고 연신 내 얼굴만 훔쳐보고 있었다. 이제 어쩌나. 하지만 하객들을 무작정 기다리게 할 수도 없고 식장 관계자들이 곤란해하는 걸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도 없었다. 이 모든 일의 책임은 신랑인 제부에게 있는 거니까 내 말 한마디면 이 결혼식은 파탄이 날 게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 자리엔 이미 제부가 될 신랑도 없고 불륜 상대인 여자도 같이 병원에 있는 마당에 어쩔 수 없어 라고 마음의 결정을 했다. 우선 우리 식구들한테 내가 본 것을 사실대로 말했다. 당연히 모두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이 결혼식이고 여기가 결혼식장인데 그게 말이 돼? 라며 흥분했다. 특히 동생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게 정말이냐? 라고 다시 확인을 했다. 말 대신 증거사진을 보여주자 모두 경악했고 동생은 충격으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리고 신랑 가족에게도 똑같이 이 사실을 알렸다. 우선 우리 가족과 마찬가지로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증거사진을 보이자 신랑 측 가족은 바로 무릎을 꿇었다. 저희 아들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결혼식에 엉망이 된 건 제가 아니라 제 동생입니다. 사과를 하시려면 제 동생에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겨우 사랑하는 막내딸을 시집 보내기로 마음먹은 저희 아버지께요. 라고 말해줬다. 이 다음 일은 신랑 측에 맡기자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신랑의 동생과 사촌인지 젊은 남자들이 나를 둘러싸더니 강압적으로 내 어깨에 손을 올리더니 이봐 어딜 가려고 신랑이 바람을 피웠다고 헛소리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결혼식 초치려고 작정했어? 이 아줌마가 뭐야? 지금 이것들이 뭐라는 거야? 초를 친 게 누군데? 니네 멍청한 형이 그랬거든? 남의 귀한 여동생을 두고 결혼식 날에 감히 바람을 피우고 그 꼴로 경련이 일어나서 구급차에 실려나간 처죽어도 모자란 그놈 때문에 내가 왜 여기서 욕을 먹고 있어야 되는 건데? 더 이상 분노 조절을 포기한 나는 하객들이 모인 자리에서 마이크를 손에 들었다. 오늘 이 결혼식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와주신 하객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결혼식은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 말을 들은 하객들 사이에서 예상대로 소란이 일어났다. 대체 이유가 뭐야? 주위의 반응을 일단 무시하고 나는 얘기를 계속했다. 신랑은 결혼식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그것도 신랑 신부 대기실에서 다른 여자와 불륜 행각을 벌이다 질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방금 전 여러분이 보신 구급차에는 바로 그 두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봐 아줌마 어디서 헛소리해?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 저한테 증거사진이 있습니다. 제 말이 의심스러운 분들은 나오셔서 이 사진을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자 하객들이 사진을 보기 위해 내 핸드폰으로 몰려들었고 그걸 본 사람들은 경악했다. 사실이야. 신부 언니 말이 모두 맞았어. 나는 신랑 측 친척과 특히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신랑 동생에게 증거사진을 보여주었다. 어때요? 이제 상황이 좀 파악이 돼요? 아까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나한테 욕부터 했죠? 지금 욕을 먹어야 할 사람은 당신 형이고요. 내 여동생은 이 결혼식의 최대 피해자예요. 위자료 청구해서 철저하게 받아낼 거니까 각오해두는 게 좋을 거예요. 신랑 동생을 포함한 친척들은 나에게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날 결혼식은 당연히 취소됐다. 한심한 신랑과 불륜녀는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고 한다. 결혼식이 그런 이유로 취소가 되자 신랑 부모님들은 격분했고 병원으로 쳐들어가 자기 아들을 아작을 냈다고 한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날 문제를 일으킨 불륜녀는 신랑의 전 여친이었다고 한다. 전 여친은 헤어진 자기 남친이 결혼을 한다는 말을 듣고 달려와 다시 시작하자며 육탄전으로 밀어붙였던 것 같은데 줏대 없는 신랑은 그 분위기에 그대로 휩쓸렸던 거라나 뭐라나. 처음부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신랑이었지만 한심하단 말 외엔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 후 동생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70% 이상을 신부 측에서 부담했던 억대에 이르는 고가의 결혼 비용을 모두 변상받기로 합의를 봤다. 추가로 그 절반 금액은 위자료를 동생에게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신랑 측은 시골집을 내놓고도 돈이 모자라 신랑의 아버지가 직장을 조기 퇴직해서 그 퇴직금으로 위자료를 변제했다고 한다. 결혼식에는 신랑의 회사 사람들도 하객으로 자리했었는데 그날 모두가 증거사진을 본 마당에 계속해서 회사를 다닐 수 없어 자진 퇴사를 했다고 한다. 그날 결혼식에서 벌어진 일이 워낙 엄청나다 보니 소문은 한없이 퍼져나갔고 다른 회사에까지 알 사람은 다 알게 되는 바람에 다시 취직을 해도 그 소문이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 금세 또 사표를 내고 재취업과 사직을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 결혼식만 망가진 게 아니라 망가진 이유가 너무 충격적이다 보니 동생은 한동안 삶의 의욕을 잃고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그런 동생을 위해 부모님과 나, 또 주변 친구들이 계속 같이 외출도 하고 기분 전환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준 결과 동생도 차츰 예전 모습을 되찾았다. 또 그날 신랑 동생이 나한테 막무가내로 욕을 한 사실을 알게 된 신랑 부모님은 네가 잘 알지도 못하면 싸가지 없이 욕을 해대니까 그쪽도 화가 나서 사람들 다 있는 데서 폭주한 거 아니야. 니들 둘 다 꼴도 보기 싫어. 둘 다 우리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다신 이 집에 올 생각 말고. 그렇게 두 형제는 부모님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힘들어하지만 내 동생은 앞으로 얼마든지 다시 행복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그 한심한 형제들은 평생 부끄러움을 안고 불행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맞선 상대를 소개받았다. 너도 이제 슬슬 결혼 생각도 해야 할 나이 아니니? 선보는 거 어떻게 생각해? 맞선? 글쎄 난 별로 안 당기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안 만나면 그만이지. 안 그래? 그렇긴 하죠. 그렇게 해서 나는 맞선이란 걸 보게 되었다. 맞선이라고는 하지만 중매자나 부모님 없이 당사자들끼리만 심플하게 만나기로 했다. 내 나이도 어느덧 30대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었고 맞선도 꼭 나쁠 것 같지는 않아서 한번 나가보기로 했다. 상대는 40대 초반에 직업은 의사. 첫인상은 키도 크고 얼굴도 그만하면 잘생긴 편이었고 성격도 겸손하고 이런 사람이 왜 아직 독신이지? 하는 생각이 절로 될 정도로 좋은 느낌을 받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진상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나 승미라고 합니다. 우리는 조용한 곳으로 옮겨서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젊은 층이 많이 가는 밝은 분위기의 카페로 들어갔다. 이진상 씨는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약간 독특한 사람이었지만 의사고 엘리트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그러려니 평범한 사람들하고는 뇌구조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내 나름대로 이해를 했다. 우선 주문을 하려고 메뉴를 고르다가 커플 코스라는 게 있어서 그걸로 정하고 전체, 수프, 디저트는 같은 걸로 2인분, 파스타는 각자 다른 걸 고르고 S사이즈 피자를 하나 시켜서 둘이 나눠 먹기로 했다. 피자는 토마토 소스가 들어간 걸로 하자고 둘이 정했고 그래서 나는 파스타는 토마토 소스 말고 바질 아니면 크림 소스로 할까봐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페스카토렌가 뭔가 하는 토마토 소스 파스타가 맛있다고 진상씨가 말했다. 진상씨도 토마토 소스 파스타로 할 거라며 그렇게 말했다. 웬 간소? 아니 근데 저는 이것저것 다른 맛을 먹어보고 싶은데요 라고 말하자 아니는 빼고 근데도 빼고 네만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다. 헐. 승미씨는 제 말에 항상 네라고만 대답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네라고. 그런 말을 듣고 내가 자동 반사적으로 아니 저게 라고 대답이 나가면 곧바로 네 하라니까 이라며 야단을 쳤다. 그런 식의 대화법은 내가 네라고 말할 때까지 계속됐다. 내가 네라고 대답하면 흡족한 얼굴로 웃음을 띠고 그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래야 돼?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럽고 무섭기도 하고 아무튼 얼른 밥이나 먹고 빨리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온 이진상 씨는 이미 우리 두 사람이 연인 사이에 주종관계가 확립된 것처럼 굴었다. 식사 후에 뭘 할 건지 나한테 한마디도 묻지도 않고 자기가 하자는 대로 당연히 내가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경계심이 발동한 상태였고 절대로 이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고 호출이 와서요. 라고 둘러대고 그 자리를 황급히 빠져나왔다. 그리고 곧바로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내 생각을 전달한 후 그쪽에 내 연락처를 알려주지 말라고 단단히 부탁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충격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다. 대체 그 사람 뭐야? 무슨 이런 일이 있어? 충격과 공포로 몸서리를 쳤지만 거절의 뜻을 분명히 전했고 연락처도 안 가르쳐줬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다음날 회사로 전화가 걸려왔다. 내가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회사 이름을 말했던 게 실수였다. 처음엔 좋은 분위기였고 맞선 자리에서 직업이나 직장을 숨긴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니 그만. 하지만 지금은 그때 그 한마디가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른다. 이진상 씨는 회사로 전화를 걸어 네, 저는 하늘클리닉 이진상 전문인데요. 라고 자기소개를 하면서 나를 찾았고 그러자 전화를 받은 동료가 어디 아픈 거냐? 왜 의사가 직접 회사까지 전화를 하냐? 괜찮은 거냐? 호들갑을 떨면서 전화가 온 것을 알려주었다. 나는 뭐라 변명할 말도 찾지 못하고 그저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진상 씨는 내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다음 주에 내가 시간이 좀 비니까 같이 영화나 보러 가자. 그러고 나서 밥이나 같이 먹지 뭐. 라고 말했다. 나는 지난번 레스토랑 일이 떠올라서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돋았다. 일단은 그날은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딱 잘라 거절을 한 후 다른 날을 잡아서 지인도 같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실히 거절을 하자고 결심을 한 나는 죄송하지만 저는 그쪽 말에 네네 하면서 고분고분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자유로운 게 좋거든요. 제가 또 먹고 싶은 건 절대 못 참는 성격이라 먹으라고 하는 것만 먹고 사는 것도 상상할 수 없고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진상 씨는 살며시 웃으며 나를 향해 네 라고 계속 말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네 하고 마음에서 우러나게 돼 있어요. 너무 걱정 마요. 라고 했다. 대체 뭘 걱정 말라는 건지. 그런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그 남자의 태도에 소름이 끼쳤다. 옆에 있던 지인도 그 남자의 말에 나와 똑같이 놀라며 무슨 그런 세뇌시키는 것도 아니고 라고 무의식적으로 말이 튀어나왔다. 나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었다. 이진상 씨는 혼자서 계속 너라면 내 말에 잘 따를 수 있을 거야. 너하고 얘기하면서 이 여자라면 문제 없을 거란 확신이 들었거든. 그런 자신의 참말을 할 때에는 너무 억울해서 울고 싶은 기분까지 들었다. 전 정말 아니에요. 저랑은 안 맞아요. 라고 계속해서 항변했다. 하지만 이진상 씨는 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게 두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걱정 마. 나만 믿어. 그럼 내가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어렵지 않아. 내 말만 들으면 넌 행복해지는 거야. 라고 했다. 중매에 나선 지인도 자기가 중매를 했지만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다면서 그 사람의 본성을 그제야 안 것 같았다. 아쉽지만 서로 생각도 다르고 이번엔 인연이 아니었던 걸로 라고 말하며 자리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겁내지 말고 그냥 나를 믿고 맡기고 따라오면 돼. 라면서 자기 주장만 계속했다. 답도 없이 그런 식의 대화를 계속하다 보니 전적으로 순종하라. 내 말만 따르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어질어질하게 맴돌며 이러다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았다. 저는 제 생각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라고 처음엔 강하게 반감을 표시했지만 내가 그러면 그럴수록 아직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 승리 씨의 복잡한 마음도 그냥 단순하게 내 말에 네 하고 나면 내 말에 따르는 게 더 편해질 거야. 라고. 이 남자 대체 뭐야? 진짜 엽기적이야. 대화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란 생각에 더욱 두려웠다. 결국 지인이 나서서 나를 먼저 돌려보냈고 자기가 알아듣게 말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설마 다시 볼 일은 없겠지 하고 일단 안심했다. 하지만 며칠 후 퇴근해서 집에 오니 집 앞에서 이진상 씨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을 만큼 공포를 느꼈다.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지난번 맞선은 인연이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나는 최대한 이진상 씨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사람은 가볍게 웃으며 내 여자친구 집이 어딘지 알아보는 게 뭐 어려운 일이겠어? 그러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자. 싫어요. 안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계속 자기 비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 날 믿어. 내가 널 가르칠 테니까. 너는 네 하고 내가 하는 말에 순종적으로 따르기만 하면 돼. 알았지? 그러니까 나는 네 하고 순종적이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애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 라면서 내 쪽으로 걸어왔다. 저 사람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 괜히 맞선은 본다고 해서 이게 무슨 꼴이야. 맞선을 보겠다고 가볍게 대답했던 게 정말 후회됐다. 직장도 알고 이제 집마저 알아버렸는데 어떡해. 맞선 본 사이에 스토커라고 신고해봤자 그걸 증명하기도 어려울 거고 그런 생각이 들자 절망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지인에게 서둘러 전화를 걸었다. 나 좀 구해줘요. 그 사람이 집까지 찾아왔어요. 뭐야? 집까지? 어떻게 한 거야? 내가 지금 바로 갈게. 너 지금 집이야? 땡땡역에 있어요. 그 사람 피해서 숨어 있어요.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지인은 곧바로 나에게 와줬고 나는 지인 집으로 피신했다. 정말 미안해. 나도 그렇게 이상한 사람일 줄 몰랐어. 정말이야. 아니에요. 결국 나는 경찰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고 이진상 씨는 스토커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경찰에 체포된 후에도 제 여자친구는 아직 교육이 더 필요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가르쳐주려고 한 겁니다. 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경찰관이 그 사람에게 그 여자분은 당신하고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라고 하자 버럭 화를 내며 무슨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그 여자를 여기로 데리고 와. 그럼 내 말이 맞다는 걸 금세 알 수 있을 테니까. 조사를 받으며 난동을 피우다 경찰관 한 명에게 폭행을 가했고 그로 인해 폭행죄가 추가되었다. 그뿐 아니라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병원에 알려지면서 근무하던 병원에서도 해고됐다고 한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일이 의사회에까지 알려지면서 재취업도 힘들어지자 의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완벽한 자업자득이다.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다시 없는 공포의 순간이었다. 지금은 내 주변에서 그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이다. 지인은 내가 다시는 그런 이상한 사람 소개 안 할 거야. 어디 좋은 사람이 있는지 찾아볼게. 라고 신경 써줬지만 나는 두 번 다시 맞선 같은 건 보고 싶지 않다. 내 남편은 나보다 요리도 정리도 집안일도 잘해서 말 안 해도 금방 해준다. 내가 남편한테 이것 좀 해줘 할 정도로 집안일을 해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작년 결혼해서 첫 연말연시는 남편 말대로 시댁에서 보냈다. 남편 학창시절 연구회 모임에도 남편 요청대로 참가했다. 귀성 중 하루 머물렀는데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감기로 알아누워 나만 저녁을 먹고 나만 온천에 가고 차에서는 남편이 조수석에서 졸면서 설산을 넘는 5시간 이상의 여정을 나 혼자 운전해서 갔다. 이것도 다 내년엔 둘이서 보내자 라고 한 말을 믿었으니까. 올해는 내가 임신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둘만의 연말연시. 고향에 안 내려가 굳은 돈으로 백화점 가서 놀 생각에 잔뜩 기대했는데 남편은 이미 귀향 플러스 동창회 모임까지 계획하고 있었다. 작년에 둘이서 보내자고 했잖아 라고 화를 내자 연말연시랑 추석에 밖에 고향 못 가니까 다들 당신 보고 싶어 하는데. 시댁도 남편 친구들도 좋은 분들이지만 일단 사람 수가 많고 사투리가 심해서 무슨 말인지 지금도 못 알아듣는다. 짧게 있다 가는 거면 몰라도 4, 5일 계속 있으면 답답하고 힘들고 지친다. 게다가 연말에는 임신 9개월을 맞이하게 돼서 장거리 이동에 뱃속의 아이가 괜찮을지 자신이 없었다. 그것도 첫 아이였으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인 둘만의 연말연시 정도는 집에 있거나 둘이서 집 근처 여행을 하고 싶었는데 남편은 여행하고 싶은 거면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어디서 하루 자면 되잖아 라고 했다. 왜 내 여행이 후순위야? 왜 시댁일이 내 여행보다 중요한 건데. 애초에 시댁 사람들은 연말연시마다 왜 친정에는 가지도 않고 시댁에만 모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왜 나도 같이 가야 되는데? 라고 하자 구야 당신이 우리한테 시집 온 거니까. 즉답을 했다. 시집을 받아준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되묻자? 아니, 당신은 아닌데 우리 집에선 다들 그렇게 생각할걸? 근데 난 다른 거지? 응, 드라마처럼 며느리 괴롭히고 그러진 않잖아. 근데 며느리라고 당연히 가야 한다고만 하면 아마 시댁은 깡촌이라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이 남아있는 거겠지. 시댁 갔다 오다 당신 친정아주머니 댁에도 갔었잖아. 공평하게 했다는 듯이 말하길래 그쪽에서 보면 우리 집이 비상식적이라 미안한데 새해 인사는 지금까지 부모님도 한 적이 없으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당신은 당신 집안 룰을 우리 집에까지 멋대로 적용한 거잖아. 자기 만족 때문에. 게다가 똑같이 할 거면 거기 있는 시간도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고향 가고 싶으면 혼자 가. 혼자만 가면 뭔 소용이야. 더 할 말이 없었다. 애초에 나 지금 임신 중인데 연말연시에는 산월 직전이라고. 장거리 운전은 부담이 크고 10시간이나 앉아있으면 양수 터질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 안 가. 뱃속의 아이한테 무슨 일 있을지도 모르니까. 애를 타이르든 말하며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보자마자 어제 쌓였던 거 다 털어놔서 편해졌지? 이제 괜찮지? 뭔가 착각하고 있었다. 듣자 하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남편은 전혀 못 알아들었다는 걸 알고 새삼 남편의 성격을 알고 비참해서 눈물이 나왔다. 남자는 일, 여자는 집안일 같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이런 사람이었다니. 결국 연말연시에 임신 9개월인 상태로 600km 떨어진 시댁 가는 건 의사도 설득해줘서 그제야 간신히 연말을 시댁에서만 보내려고 했던 남편도 납득해줘서 한숨 돌리던 참이었는데 그해 11월 말 출근한 남편이 낮에 할아버지가 폐렴에 걸렸는데 증상이 심해서 입원한 모양이야. 이번 주말 병문안 가자. 문자를 보냈다. 장거리 운전에 더하여 오일 교환이나 공기압 점검까지 하자고 했다. 남편 머릿속에는 임신 9개월째의 장거리 이동이 위험. 그렇단 건 8개월째는 아직 괜찮아. 폐렴으로 입원했는데 임산부가 병문안을 가면 증손자를 기대하고 계신 할아버지가 기운 차리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게다가 그때 독감이 유행 조짐을 보여서 병원에 독감 환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도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갖자고 생각하던 참에 그걸 듣고 기운이 확 빠졌다. 일단 혹시 병원에 가서 다른 병에 걸리거나 할아버지 폐렴이 옮기거나 하면 곤란해. 지금은 약도 먹으면 안 되고 아기한테도 부담이 갈 거야. 할아버지 일은 걱정되지만 병문안은 혼자 갔으면 좋겠어. 미안해. 완곡하게 거절했는데 굴하지 않는 남편. 요즘에는 조심해서 매일 마스크 끼고 다니니까 병문안 정도는 괜찮아. 이제는 더는 말도 안 나왔다. 심신 모두 완전히 지쳐버려서 그때는 이혼의 이자가 어른거렸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바로 앞으로 말이야 말을 꺼내는데 참 할아버지 병문안은 나 혼자 갈게. 아기도 있는데 병원은 같이 가면 안 되지. 기세 좋게 말했다. 갑자기 왜 그래? 물어보자 병문안 간다고 연락했더니 엄마가 화냈어. 그러니 병원은 나 혼자 갈 테니까 그때 동안 당신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돼. 란다. 이어서 뒷좌석 눕히고 모포 깔면 쉬면서 갈 수 있고. 계속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길래 정말 어머님이 그러셨어? 한 번 더 확인해볼까? 남편에게 전화를 걸게 핸드폰을 건네받으니 너가 할아버지 걱정돼서 꼭 여기 오고 싶은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KTX 타고 오면 좋겠구나. 그리고 위험한 때니까 병원 안엔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집에서 기다릴래? 라고 하셨다. 전 남편한테서 이번 주말 병문안 가자고만 듣고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잘 몰라요. 거기 독감이 유행한다고 하는 것 같고 6시간이나 차 타는 건 불안해서 라고 하자 그랬었구나. 네가 어떻게든 오고 싶다고 네 남편이 계속 그러길래 그래 지금은 오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다. 이어서 연말연시 얘기도 꺼내봤는데 뭐니까 무리해서 올 것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남편이 네가 꼭 친척들 보고 싶다고 한다길래 정말 내 아들이지만 한심하네. 마음고생 시켜서 미안해. 모든 게 남편의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어머님이 금방 알아주셔서 다행이다. 그 후 어머님은 남편과 얘기했고 남편은 어머님에게 아주 혼쭐이 났다. 전화가 끝나자 남편은 친척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안 된대. 거짓말해서 미안해. 쭈글쭈글해졌다. 그 후 두꺼운 여성용 임산부 책을 읽게 했더니 그제야 이해를 한 건지 재차 아무것도 모르고 미안했어.
솔직하게 사과했다. 본성이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좀 모자라서 그런 거였다. 남편의 우선순위는 자기한테 즐거운 일, 넘사벽 나인 것 같지만 그래도 일단 뱃속의 아이 넘사벽 자신을 위한 일이니까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일단 아이를 위해서도 이혼 생각은 접어두고 당분간 남편을 하나하나 가르치기로 했다. 아직도 가끔씩 불안한 말을 하지만 본성은 좋은 사람이니까 조금씩 바꿔가려고 한다. 내 이름은 김지호. 얼마 전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다. 어떤 여자가 딸을 낳았을 때 일이다. 그 아기는 태어났을 때 우렁차게 울었다. 키 50cm, 몸무게 3,300g, 아주 건강한 우량아로 태어났다. 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그 아기는 누가 봐도 확실히 알 정도로 입술이 갈라져 있었다. 소위 구순구 계열이라고 하는 병이었다. 구순구 계열로 태어나는 아기는 대략 500명당 1명꼴이라고 한다. 선천성 장애로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현재 이 병은 초음파 검사 같은 산정 검사로 눈이나 턱의 위치 등 특징을 볼 수 있어 미리 발병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땐 지금 수준의 초음파 장비는 없었고 그렇게 태어날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다. 심신 모두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랐던 부모에게 태어난 아이가 예상치도 못한 병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부모의 충격과 슬픔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이 부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태어나기 전 의사한테 들은 얘기로는 태어나고 문제가 없다면 금방 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다. 자주 드라마 같은 데서 보는 축하합니다. 예쁜 공주님이네요. 같은 말도 없이 조산사 주변으로 의사 몇 명이 달려갔다. 남편도 입회했었는데 출산 후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계속 아이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았다. 금세 여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일말의 불안을 느꼈다. 아기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 불안한 얼굴로 여자가 남편에게 물어보자 남편은 기분 탓일지도 모르지만 얼굴이 뭔가 핏기 없는 얼굴로 대답했다. 얼굴이 뭐가 어쨌는데? 다시 물어봐도 지금부터 후속 조치를 취할 테니 남편분께선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그리하여 남편은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게 됐다. 여자가 의사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요? 아기한테 물어봐도 아기는 건강해요.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라는 말만 했고 그게 오히려 불안을 더 부추겼다. 후속 조치를 끝내고 드디어 아기 얼굴을 보게 됐을 때 부부는 말문이 막혔다. 대체 왜 이런 일이? 그 후 남편과 함께 의사한테서 설명을 듣게 됐다. 구순구 계열 이라고. 아기의 얼굴은 윗입술이 위턱부터 목젖까지 크게 갈라져 있었다. 이 병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부부는 앞으로 평생 고생하겠구나. 자신들도 그리고 태어난 아이도. 그렇게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 같아 절망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기가 어떻고 자기들이 어떻고 하기 이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죄송하다는 마음이 먼저 들었다. 이런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사과하면 좋을지,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보면 좋을지 괴로웠다고 한다. 그러던 도중 거기 있는 모두가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지금 기술이면 깨끗하게 고쳐져요. 걱정 안 해도 괜찮아요. 따로 아픈 곳은 없는 것 같고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다들 한마디씩 위로를 냈다. 하지만 누군가가 위로를 해주면 해줄수록 여자의 기분은 점점 다운되었다. 잘 나아주지 못해 미안해. 앞으로 치료받는데 아프면 미안해. 혹시 완치 안 되면 다들 한마디씩 하겠지. 학교서 왕따는 안 당하려나.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떠오르고 있었는데 걱정하던 일이 생겼다. 지호씨 축하해. 출산을 계기로 그만뒀던 직장 동료가 찾아왔다. 축하해주고 싶다는 친한 동료들한테는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전했지만 출산 직후이기도 해서 다들 사양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은 재미삼아 찾아왔다. 평소에도 필터링 없이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그녀를 다들 미워했고 여자도 별로 안 좋아했다. 와, 괴물이다. 그녀는 아기 얼굴을 보자마자 그렇게 말했다. 또 여자가 임신 중에 약 먹은 거 아니야? 라든가 애 다칠 만한 짓을 한 거 아니야? 엄마 탓이라는 듯이 매몰차게 쏘아붙이는 바람에 여자는 큰 상처를 입었다. 물론 여자는 약도 안 먹었고 술이나 담배도 전혀 하지 않고 악영향을 줄 일은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녀는 납득하지 않고 기영아는 임신 중 산모의 행동이 원인이라고. 그것도 몰랐어?
계속해서 끈질기게 여자를 공격했다. 간신히 자기 탓을 하지 않게 됐을 때쯤에 다시 그런 말을 듣게 되니 슬퍼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늦어서 미안하구나. 시부모님이 나타났다. 시부모님은 비행기 탈 거리에 살고 계셨는데 남편한테 출산 얘기를 듣고 바로 비행기표를 사 먼 길을 마다 않고 오셨다. 물론 남편한테서 사정은 다 들은 상태셨다. 손주를 손꼽아 기다리셨던 만큼 사정을 안다고는 해도 실제로 아기 얼굴을 보면 놀라지 않을까 생각하며 여자는 더 주눅이 들었다. 그러나 아기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눈을 반짝이시며 달려드셨다. 어머, 통통하니 예쁘구나. 여보, 이것 좀 봐요. 입술이 파타리로랑 똑같네. 예뻐라. 놀라서 입이 벌어진 여자와 동료는 신경도 안 쓰고 금세 아기를 껴안고 귀여워하셨다. 그러자 그녀는 귀엽다고? 말도 안 돼. 이런 괴물 같은 아기가 어디가. 시어머니 말에 토를 달았다. 순간 병실이 조용해지더니 시어머니가 눈을 부릅뜨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머,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손녀의 어디가 괴물 같다는 건지? 내 눈엔 어떻게 봐도 그쪽이 더 괴물로만 보이는데? 뾰루지 가득한 얼굴에 뒤룩뒤룩 살만 찐 몸에 칠칠 맞은 머리, 어떻게 봐도 괴물인데? 그에 비해서 우리 손녀는 매끈매끈한 피부에 찰랑찰랑한 머리, 몸도 건강하고 천사 같구만. 말이 너무 심하네. 모처럼 병문안 하러 와준 건데. 심한 건 그쪽이고 열심히 태어나준 아기한테 괴물이라니 뭐가 병문안이야. 게다가 출산 직후에 가족 이외의 사람이 오는 게 얼마나 산부에게 스트레스 주는 건지 모르는 건가? 아, 어차피 그쪽은 결혼 같은 건 못할 테니까 평생 모르겠네. 아무튼 그런 거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빨리 여기서 나가. 그렇게 크게 호통을 치며 시어머니는 전 동료를 병실 밖으로 끌어내 쫓아냈다. 멍하니 있는 여자에게 시어머니는 예쁘네 예뻐. 거기에 건강하기까지 하고 아주 고생했어. 손자든 손녀든 건강하기만 하면 돼. 며느라 고맙구나. 기뻐하셨다. 그제야 여자는 시어머니 외에 자신도 딸에게 예쁘다고 말 안 했다는 걸 깨달았다. 모처럼 세상에 태어나줬는데 자신들은 뭘 하고 있던 건지 반성,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다시 아기를 보니 신기하게도 장애를 가진 불쌍한 아이가 아니라 예쁘고 건강한 아기로 보였다고 한다. 그러고도 귀여워. 둥근 얼굴이 파타리로랑 꼭 닮았어. 크게 될 거야. 시어머니는 계속 덕담 한가득. 그 분위기가 퍼졌는지 아무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게 됐다. 그 후 그 부부는 의사에게서 치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딸과 비슷한 병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의 수술 후 사진을 보고 수술을 하면 사진처럼 깨끗해진다는 걸 알고 안도했다. 이상이 얼마 전 들은 제가 태어났을 때 얘기입니다. 파타리로가 상연한다는 뉴스를 보고 엄마랑 꼭 닮았네 라고 했더니 네가 더 닮았어 라며 이 얘기를 들려줬다. 어렸을 때 병원 다녔던 건 어렴풋이 기억나지만 왜 다녔는지는 전혀 몰라서 이유를 듣곤 깜짝 놀랐다. 엄마는 내가 기억을 못해서 깜짝 놀랐다. 너도 팔자 참 좋네. 웃으며 얘기하면서 그렇게 됐으니 할머니께는 지금보다 더 잘해야겠다고 둘이서 다짐했다. 연말연시엔 빼먹지 말고 할머니 댁에 꼭 가야겠다. 내 이름은 이승윤. 작은 페인트 업체를 운영하는데 일단 사장이다. 회사 매출이 그리 크진 않았지만 돈은 좀 있었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계속 집에만 박혀 살았는데 그때 취미로 시작한 주식으로 꽤 재미를 본 덕분이다. 그 후 불행하게도 엄마가 사고로 그리고 아빠도 병으로 연달아 돌아가셨지만 내겐 주식뿐만 아니라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이 있어서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었다. 그때 고모가 내게 혼담을 꺼냈다. 너도 슬슬 기댈 사람을 찾는 게 좋지 않겠니? 내 지인 중에 남편감 찾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렴. 그렇게 난 맞선을 보게 됐다. 고모는 내게 A씨를 소개해줬다. 비록 작은 회사지만 난 사장이었고 넓고 깨끗한 아파트도 가지고 있어서 그녀의 호감도는 처음부터 높았다. 나도 평생 혼자 살 생각은 없었던 터라 적극적으로 그녀와 사귀었고 그렇게 일사천리로 결혼하게 됐다. 그렇게 독신 생활을 끝내게 됐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아내의 태도가 확 바뀌었다. 우리 가족 여기서 살아도 돼? 응? 이 집에서? 다 같이 살고 싶어. 부탁이야.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내겐 형제도 없다. 그래서 같이 사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좀 망설이긴 했지만 알겠다고 했다. 아내가 친정 식구들을 부르자 쏜살같이 우리 집으로 왔다. 다 같이 즐겁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상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다. 먼저 장인 장모님과 처제, 처남이 오고 나서부터 내 집인데도 되릴 사위처럼 돼버렸다. 그리고 친정 식구는 내게 차가웠다. 저기 내 밥은? 자기가 만들든가. 만들라니. 장인 장모님은 드시고 계신데 나 먹을 것도 있지? 안 만들었다니까. 우리 말 못 알아들어? 탁자 위에 컵라면을 놓는 아내.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도 친정 식구들은 무시하고 밥을 먹었다. 내 집 부엌, 내 집 냉장고에 있던 재료들을 써서 장모와 아내가 만든 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받은 건 컵라면 하나. 반대편 식탁에는 역시 군 식구가 있으면 정말 불편하네. 쟤 히키코모리지? 항상 기름 냄새 나고 더러워서 싫어. 아니, 우리 집에 굴러온 건 당신네들인데. 내심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아내의 가족들이고 하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난 물을 끓이고 부엌에서 먹었다. 그 후로도 그런 상태가 계속되자 아내와 친정 식구들은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을 마치 자기들 돈처럼 썼다. 급기야는 당신 사장이지? 더 벌어와. 모처럼 우리 딸이 결혼해줬는데 만족시켜주지도 못하고 아주 한심해. 구박까지 했다. 아니, 충분히 잘해주고 있는데. 비참하지만 난 설 자리를 잃고 친정 식구들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집 근처에 아파트를 빌려 평일에는 거기로 피난을 갔다. 방 빌려서 혼자 컵라면이라니. 이럴 거면 뭐하려고 결혼을 한 건지. 하지만 순순히 집을 내줄 수는 없다. 이렇게까지 구박받는 건 분명 이상하다. 난 친정 식구들에게 뺏긴 집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뭐 하나 건수 걸리기만 해봐라. 그랬더니 금세 월척을 잡았다. 오늘도 얻어먹어서 미안해요. 괜찮아. 매일매일 와도 돼. 부족하면 얼마든지 더 대줄 테니까. 그럼. 정말 밝고 좋은 사람인걸? 용돈도 주고 최고야. 모르는 아저씨가 거의 매일 집에 놀러왔다. 게다가 아내와는 매일 밤 19금을. 난 영상을 보면서 토했다. 아내의 불륜을 봐서가 아니다. 내가 바라고 있던 생활의 전부를 이 남자가 즐기고 있었다. 아내의 남편은 내가 아니라 이 남자로 바뀌어 있었다. 게다가 내가 건네준 통장 돈으로 아내가 그 남자에게 차를 선물했다는 것. 그 남자가 아내 회사의 차장이라는 것도 알았다. 말도 안 돼. 5천만 원이나 썼다고? 잔액을 봤을 땐 내 눈을 의심했다. 아내나 친정 식구들이 봤을 땐 페인트 업체보다도 상장기업을 목표하는 회사의 차장 쪽이 더 좋아 보이겠지. 하지만 아내는 모른다. 내가 그 회사 대표의 친척이라는 사실을. 아내 회사의 사장은 할머니 사촌이다. 게다가 난 할머니한테 생전 증여로 회사 주식의 10분의 1 정도를 갖고 있다. 맞선 때도 사장의 먼 친척으로 소개받았을 텐데 다 잊어버린 거겠지. 난 모든 카드를 들고 변호사와 상담,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의 회사에 쳐들어갔다. 아니, 당신 뭐하러 온 거야? 창피하니까 빨리 집에 가. 내 얼굴을 보자마자 아내는 쓰레기를 보는 듯한 눈으로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금방 사장이 나와서 지금 내 친척이 창피하다고? 네? 사장님. 나보러 온 걸세. 자네는 일이나 하러 가. 네. 당황해하는 아내의 표정을 보고 조금 상쾌했다. 하지만 진짜는 이제부터다. 그 후 난 사장과 아내의 상사와 얘기했다. 자네 엄청난 짓을 저질렀더만. 내 소중한 조카 와이프에게 손을 대다니. 아니, 설마 사장님 친척이었을 줄은. 내 친척이 아니었으면 괜찮고 회사에서 바람이나 피우고 대체 뭐하는 짓이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승윤군? 네, 저 두 사람을 해고하고 퇴직금은 위자료로 전부 제게 주셨으면 합니다. 말도 안 돼! 곤란해요! 전 계속 일하고 싶어요. 뭐가 곤란해? 자네는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한 거야. 벌을 달게 받으라고. 전부 승윤군 말대로 할 테니 지금부터 각오하고 있으라고. 그 후 변호사가 친정 식구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 거기엔 여태까지 쓴 돈을 갖고 집을 비우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나도 몰랐었는데 써버린 돈은 원래 결혼 전 재산이었기에 재산 분할에서 제외됐다. 그래서 내겐 돈을 갚으라고 할 권리가 있단다. 집도 결혼 전 재산이다. 둘 다 거부할 경우 절도죄로 취급된다. 즉 빼도 박도 못한다. 그리고 동시에 아내한테 위자료를 청구, 퇴직금의 절반을 요구했다. 거부할 경우 징계해고 처분으로 변경되고 재산 분할의 포기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참고로 징계해고가 되는 이유는 근무 중 몇 번이나 호텔에 가는 등 근무 태만이다. 불륜남에 대해선 퇴직금 전액을 위자료로 요구, 거부하면 마찬가지로 징계해고. 내용 증명이 도착하고 아내가 전화를 몇 번이나 해왔다. 그것과 동시에 아무래도 아내는 친척들에게 왜 나랑 결혼해놓고선 굳이 그런 남자를 만났냐며 욕을 먹었다고. 실은 난 주식이나 부모님한테서 받은 유산 얘기를 결혼하자마자 태도가 바뀐 아내한텐 전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내는 이제서야 내가 상당한 금융자산을 갖고 있다는 것과 유산까지 받았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이혼하면 자기한텐 권리가 없다고 해서 꽤나 다급하게 연락해왔다. 용서해줘 여보. 다시는 바람 안 피우고 가족들한테도 잘 말해둘 테니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 웃기지 마. 그동안 나 무시하고 배신한 너한테 미련은 없어. 내 얘기 좀 들어줘. 그러든지 말든지 난 바로 아파트로 찾아가 아내와 친정 식구들을 쫓아내고 변호사를 써서 이혼 신고서에 도장을 찍게 했다. 친정 식구들은 왜 우리들이 쫓겨나야 되는데? 쫓겨나면 우리들 갈 곳이 없다고! 라고 했지만 업자시켜서 아파트에 있던 짐은 다 치운 터라 순식간에 친정 식구는 돈 없는 노숙자 신세가 돼버렸다. 아내한테 내 재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울면서 매달렸지만 이제 모른다. 그 후 불륜남과 아내한테서 위자료를 야무지게 받고 혼자 살기 좋은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불륜남은 직업을 잃고 내게 위자료를 내느라 순식간에 가난해졌고 아내 쪽은 살 곳을 잃고 지금은 좁은 맨션에서 콩나물 시루처럼 살면서 위자료 때문에 죽을 똥 살 똥 일한다고. 정말 쌤통이다.